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정원이님 감사드리고요. 네, 어서오세요. 몸 상태 어제보다 나아진 건 없는데 마음에 투지가 생겼기 때문에 정원이님 감사하고요. 나라님, 늦둥이 엄마님 감사합니다. 미인부자님, 다라시이면님 감사합니다. 네, 뭐 병가를 허해 월요일 오전까지. 나는 지금 접어도 되죠? 네, 지금 방송 접고 이제 월요일 오전까지 쉬어도 된다는 얘기죠? 인슈님 감사드리고요. 아, 노래 참 부드럽고 좋다. 그죠? 피부는 더 좋아 보여. 날이 맑아서 그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회미님, 안니전님, 또 깜장담비님 팬가입 후원 감사드리고요. 한나방송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얼굴에 비비 바른 것 같아요. 저 바깥에 밝아서 그래. 구름고개님, 사탕님 감사하고요. 망치열풍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피부색이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옷 색깔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예, 망치열풍님 감사드리고요. 옷 색깔이 좀 환하면 피부색도 좋아 보이고, 아니야, 옷이 또 너무 하얘버리면 얼굴이 검해 보여. 그리고 옷이 좀 두꺼우면 얼굴이 좀 하얘 보이고, 옷 색깔이 어두우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녹색 옷을 입으면 피부색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름고개님, 사탕님, 망치열풍님, 배고픈 멧돼지님, 13월에 7시간님, 배짱원님, 왕대방님 감사드리고요.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쉴까 했는데 짧게라도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내가 방송 쉰다 그러면 불안해하잖아. 김동률이 불렀어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화이트 밸런스 때문에 녹색 옷을 입으면 붉은색이 올라와서 화사해 보인다. 그래요? 그렇구나. 엄마맘님 감사합니다. 나 토란 참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토란국을 참 잘 끓이셨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왜 그 두꺼운 뭐 있잖아요, 토란국이랑 같이 넣는 거, 이렇게 뭔가 좀 질감은 거칠어 보이는데 이렇게 굵은 어떤 야채를 같이 넣고, 그리고 이렇게 토란을 끓여가지고 주시면 그 가을쯤에 먹었던가. 예, 산물방귀님, 민본주의 지향님, 울산 외톨이님 감사합니다. 그게 토란대예요? 나 모르겠어. 이게 뭔가 이렇게 굵고 되게 겉은 거칠어 보이는데 물컹물컹할 정도로, 우리 엄마는 음식을 굉장히 이렇게 푹 익혀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나는 그 음식이 참 좋았고. 울산 외톨이님, 예쁜 생선님 감사합니다. 아, 토라는 가을 추석 음식이었구나. 근데 우리 남편은 뭐든지 막 이렇게 들 익혀가지고 막 수르륵 익혀서, 경상도 음식인가봐. 경상도 음식은 이렇게 수르륵 익혀서 원재료 맛이 이렇게 살아있고 사각사각 아삭아삭 이렇게 먹는 것 같아. 예, 그게 약간 좀 다르고, 아직까지 우리 신랑이 토란국은 못 끓여 보이더라고요. 아, 추석 때 토란국을 먹는 거구나.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 돼가요. 우리 이제 조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조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나는 이제 내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아이를 낳고 그 그러니까 친정엄마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시골에 아니야. 그때 시어머니는 하여튼 그 손주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기를 이제 우리는 딱 둘이서 본 거야.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딱 둘이서 아기를 보는 과정이 되게 좀 힘들었어요. 어디 딴 데다 맡기지도 못하고 오로지 이제 그 둘이서 다 봐야 되고 우리 신랑이 고생을 많이 했지. 특히 우리 신랑이 가장 치 떨리는 기억은 전몸살. 예, SH9027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야. 임신하면 그러니까 그 출산 이후에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자기는 뭐 이제 뭐 젖병 삼는 방법까지 다 익혀놓고 행복했는데 그만 상상하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전몸살이라는 게 생긴 거야 나한테. 그 전몸살은 이게 막 따뜻한 물로 막 이렇게 그 엄마 젖을 풀어줘야 돼. 이게 이제 아기가 많이 안 빨고 남은 젖이 상해가지고 전몸살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심판의 날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범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분노를 가지고 있어 우리 신랑이. 예, 그건 진짜 알아본 사람만 아는데 막 열이 나. 막 엄마가 열이 나고 그래서 막 이 그 가슴이 땡땡 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눈물이 쑥쑥 나게 아파. 이제 그거를 계속 따뜻한 물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픈 거 슬쩍만 스쳐도 아픈 걸 이렇게 막 풀어질 때까지 문질러야 되니 얼마나 아파.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 근데 하여튼 이제 우리 신랑이 그런 것도 자기 혼자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는 선생님 한다고 바쁘고 동생은 지네 키운다고 바쁘고 친정엄마는 안 계시고 시어머니도 그 딸이 없어서 그런 뒷바라지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나는 애 낳고 그날 일했다 이런 분이라. 장승거리님 94학번 노총각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랑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우리 조카 며느리도 그렇게 고생스러울까봐 내가 걱정을 한 거야. 근데 그 댁은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이제 와서 돌봐주시는 거야. 그게 어찌나 부러운지. 예. 영어 4656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네 애기 둘도 우리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우리 동생네 애기 둘도 친정에서 이제 친정엄마 살아계실 때 애들을 이제 다 낳았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 집에 있다는 거 경험 많은 어르신이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정엄마가 살아계신 산모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예. 허청통님, 빛난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정엄마에 대한 추억이 좀 있었고 내가 이제 어저께 손가락을 다쳤어. 어저께 목욕을 하다가 이제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수도가 막 막힌 것 같아갖고 머리카락을 꺼내려고 하수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수도 막아놓은 걸 이렇게 열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꽉 물려 있으면서 손이 이제 손가락 끝이 찢어진 거야.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또 되게 이렇게 피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다치면 잘 붓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저께 막 저녁 때까지 또 피가 막 나고 그러는 거야. 빛나농님, 안중근은 장군님, 메케닉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내가 이렇게 평상시 손을 좀 많이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손이 좀 딱딱해져 있으면 그런 걸로 안 다치는데 내가 손 쓰는 건 유일하게 자판 두들기는 거란 말이야. 자판 두들기고 펜 잡고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되게 약한 거지. 피부가 너무 약해서 내가 화장품도 잘 못 바르는 거야. 근데 이제 다쳤어. 그러니까 버리는 칫솔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어저께 막 저녁 때까지 막 이렇게 피가 부풀어 오르면서 막 너무너무 아팠어. 근데 이제 문제는 신랑이야. 우리 신랑은 내가 다치는 걸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해. 내가 다치면 에헤이 이러면서 막 나를 유일하게 야단칠 때가 이제 내가 다쳤을 때야. 그래 이제 막 이게 손가락 다쳤기 때문에 신랑한테 막 혼났어. 신랑한테 혼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신랑이 막 신경질 내면서 이제 막 우리 화장실에 그 하수구를 다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나를 주물러 주면서 얼마나 아팠냐고.
또 막, 이 손가락이 다쳤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날 시켜.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우리 딸이. 나는 아빠를 보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 아빠는 세계 8대 불가사의야. 그래서 아니 빨래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갖고 하수도를 건드리기만 해도 손이 찢어지는 마누라한테 그걸 뭘 그렇게 이쁘다고 들여다보면서 그런 걸 절대 혼자 하지 말고 자기 시키라고 그러고 들여다보고 있냐고. 그래서 아빠는 8대 불가사의야. 그래서 어저께 또 한참을 같이 웃었어요. 예, 좀 울고 올게요. 왜 울어? 예. 그래요. 제발 염장질 금지. 아니, 근데 내 주변에, 우리 언니, 내 동생, 그니까, 내 동생은 그래. 내 동생은 형부가 나라를 많이 팔았어. 그래서 하는 말이, 아마도 형부는, 몇 대에 걸쳐서 나라를 많이 파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언니랑 산다. 그리고 저기 뭐래더라? 언니가 빨리 죽어야 형부가 한 번이라도 그 현모양처럼 살 수 있다, 하루라도. 우리 동생은 그래. 우리 언니는 어느 날 진지하게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 부부를 한참 보고 난 다음에 둘이 만났는데, 너는 남편을 위해서 뭘 하니? 우리 조카가 되게 진지하게 2박 3일을 보내면서, 이모부는 왜 이모랑 살아요? 그걸 물어보던데, 우리 언니도 그러는 거야. 너는 남편을 위해서 뭘 하니? 뭐 친정 식구들이 다 그래. 사실은 우리 엄마가 그랬지. 우리 엄마가 그런 거야. 우리 키울 때, 너네는 시집가지 마라. 우리 딸 셋더러 너네는 시집가지 마라. 그래서 괜히 죄 없는 남의 집, 죄 없는 남의 집 아들 데려다 고생시키지 말고 니들은 혼자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을 완성시켜라. 여자가 꼭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남의 가문 남자 데려다 고생시키지 말고 니들은 이제 혼자 살아라. 그게 우리 엄마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어.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할 때쯤 돼가지고 맨날 하시는 얘기가 전라도 남자랑 연애하지 말고 경상도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전라도 남자랑 연애하다가 헤어지려고 그러면 도끼 꽂는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경상도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서 개고생한다. 그게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딸들한테 늘 가르쳤던 얘기야. 근데 우리 언니가 경북 의성으로 시집가고, 우리 동생이 경북 예천으로 시집가고, 내가 경남 사천으로 시집갔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에라이 쌍년들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셨는지. 내 인연들이 이제 살아보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 거라고. 세 자매가 다 경상도로 시집을 갔어. 근데 우리 언니 남편도 경상도인데 그렇게 잘해요. 맨날 우리 언니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동생 남편도 암 걸려서 쓰러지기 전까지, 뇌종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맨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 대표적으로 뭐 집안일 기본이고, 우리 친정 아버지, 친정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10년을 우리 신랑이 모셨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 틈에 나와가지고 또 나도가 어쩌고 저쩌고 자, 블랙. 예. 잠깐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머, 어떡해. 엉뚱한 사람이 쫓겨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니? 이 사람을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예. 에이, 미안해라.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전라도 어쩌고저쩌고 그런 애 좀 강퇴시켜주세요. 예. 이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내가 지금, 그게 안 돼. 채팅이. 손가락을 다쳐서,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니? 오늘 컴퓨터가 완전 지 멋대로네. 됐다.
하여튼 우리 엄마가 우리를 근데 우리 엄마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였냐면, 예. 옛날에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이제 1980년대, 예, 흑백이님, 막걸리나님, 딱초 진상규명님, 봄햇살처럼 협다이님 감사합니다. 내가 왜 그 기억을 하냐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동네로 이사를 가, 그러니까 집으로 이사를 가요, 어떤 집으로. 그래서 그 집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살았어. 근데 이제 그 중학교 1학년까지 사는 과정에서 내 기억에 5학년에서 6학년 그때 들은 거야. 그러니까 5학년에서 6학년 그때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네 우리 집에 맨날 그 민정당 아줌마라고 우리 엄마가 부르는 민정당 여자라고 부르는 아줌마가 찾아와. 이 아줌마가 선거 때가 되면 무슨 우산 같은 거를 집집마다 돌리고 그랬던 아줌마야. 근데 이 아줌마가 고해 내가 5학년 6학년 그때부터 놀러 와갖고 집 문턱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라도에 대해 내 우스갯소리 하나 해줄까 이러면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을 까는 거야. 그러면서 전라도 남자들은 연애하다가 헤어지자 그러면 마루에다 도끼를 꽂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 요 뒤통수 친다 이게 그 민정당 아줌마들이 퍼뜨린 얘기야.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뒤통수를 치고, 범죄자가 많고, 전라도가 범죄자가 많고, 뭐 뒤통수를 친다 이러면서 굉장히 전라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했어. 근데 우리 집에서 나가가지고 우리 앞집 아줌마가 이게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 또 다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우스갯소리 할까 이러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소위 민정당 아줌마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민정당 당원들이 그랬는가 봐. 이제 그런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라도에 대한 아주 반감, 아주 안 좋은 느낌을 그렇게 홍보한 거야. 그래서 호남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그때 막 퍼뜨렸어요. 그게 내가 되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야구가 생겼어. 근데 내가 살던 동네가 거기가 시장골목이었거든. 시장골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 다니면서 거의 매일매일 시장 길목으로 다니니까 되게 사이좋은 아저씨들이 오랫동안 장사했던 두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들이 몇 년 동안 참 사이좋게 지내는 걸 내가 봤었단 말이야. 근데 전두환이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야구하는 날, 롯데하고 해태하고 야구하는 날이 되면 그 분위기가 싸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엄마는 거야. 아유, 또 야구해서 저래, 저 집. 그 집 야구해서 그런다고. 야구하는 날만 되면 그 두 아저씨가 평상시에 친했던 아저씨가 야구하는 때만 되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그게 왜냐하면 해태는 전라도, 롯데는 경상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막 지역으로 대립을 시켰거든. 지역 감정을 막 부추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아저씨는 전라도 아저씨고 하나 아저씨는 경상도 아저씨였는데 그렇게 야구하는 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 기억은 그래.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없었어.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무슨 내가 산동네에 살 때,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래도 이제 산동네에서 살아도 우리 엄마가 좀 얼리 어댑터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되게 얼리 어댑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굉장히 일찍 샀어요. 이게 되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우리 되게 그냥 서민 가정이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4개 다리 있고 문 열고 닫는 그런 텔레비전을 되게 일찍 사셨고, 그 다음에 칼라 텔레비전도 나오자마자 사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정용 에어컨이 나왔을 때도 91년도인가 그걸 사셨어,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형이야, 우리 엄마는. 그리고 막 돌아가시기 전에 가정용 공기 정화기,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기계를 되게 이렇게 새로 나온 게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되게 좋아하셨어. 그리고 막 선전에 이렇게 뭐 피자가 나왔는데, 야, 저게 뭐냐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저게 뭐냐면서, 먹으면 찍 늘어나는 그거 뭐냐, 그거 좀 사와봐라. 우리 엄마 막 그러셨어요. 엄마가 좀 그런 분이셨어. 그래.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는 기밀 레슬링 하는 날,
김일이 레슬링 하는 날 온 동네가 그 맷집에 모여갖고 텔레비전 있는 집에 모여서 김일 레슬링을 봤던 기억. 마당 애들까지 막 앉아가지고 김일 레슬링 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그 프로야구 하는 날 동네 사람들 싸웠던 생각나고, 그리고 그니까 내 기억에는 박정희 때는 그렇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없었어. 호남 비하 이런 게 없었어. 근데 그 전두환 때가 들었으면서 호남 비하가 생겼어요. 내 기억은 그래. 내가 그 이전에는 어려서 몰랐는지 몰라도 그 우리 엄마가 전라도를 욕하기 시작한 건, 전라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 그 전두환 때야. 전두환 때 민정당 아줌마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라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퍼뜨린 다음부터 우리 엄마가 그 전라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어. 그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그 전라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퍼지기 시작한 거, 그게 내 기억에는 전두환 때부터야. 그때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직적으로 그 소문을 퍼뜨렸어. 그쵸? 그랬다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채팅창에 어떤 놈이 돌아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써. 랑깨하고 이기야. 그거 알죠? 랑깨하고 이기야가 뭐뭐 랑깨? 요게 이제 전라도 사투를 흉내내는 거야. 근데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서 그 랑깨라는 말이 안 어울리게 쓰고 있는 거야. 전라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말을 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그걸 쓰기 때문에 어색한 이기야도 그렇게 쓰는 거야. 뭐란 이기야. 예. 그래서 뭐뭐라는 뭐 이기야 이렇게 그걸 붙이는 게, 그게 누구냐? 요원들이야. 일부러 랑깨하고 이기야라는 말을 전라도의 상징어로 만들어서 뭐뭐 했다 이기야, 요걸 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그 경상도 말투를 흉내내는 거야. 그게 얘네들의 용도가 뭐냐? 그게 이제 홍어 전라디언, 이게 국정원이 썼던 말이라는 걸 밝혀졌잖아. 홍어 전라디언이 국정원에서 퍼뜨린 말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이제 못하고, 이제는 이제 뭐뭐 랑깨, 그 다음에 뭐뭐 했다 이기야, 요 두 가지가 지금 소위 지역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여론 조작단이 쓰는 거야.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 예. 뭐뭐라는 말, 그 말이 안 맞는 거야. 전라도에서도 뭐뭐랑깨 이런 말 안 써. 그리고 경상도 말도 다 달라요. 예. 경상도 말도 다 달라. 그러니까 그 경북 같은 경우도 경북의 어느 선 이상은 뭐뭐라이에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부산 지역으로 가면 뭐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말이 다 달라. 그런데 어색하게 경상도의 상징어, 그 다음에 전라도 상징어를 만들어서 잘 쓰지 않는 말을 막 쓰는 거야. 그게 목적이 뭘까? 목적. 요게 바로 뭐냐면 그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영남과 호남을 뭐뭐 하는교, 그쵸? 능교, 뭐뭐 라이에 능교, 이게 다 달라. 근데 이걸 갖다가 그놈들이 어색한 그 사투리를 쓰면서 지역을 분열시키는 거야. 호남, 영남을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야. 여자도 군대 가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군 가산점 얘기, 여자도 군대 가라. 그 얘기는 왜 하는 거냐? 남녀를 분열시키는 거야. 남자랑 여자랑 싸움 붙이려고. 요즘에는 뭘로 분열시켰어요? 맞벌이 부부하고 전업주부하고. 맞벌이 주부하고 전업주부를 어린이집 문제로 싸움 붙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요즘에 늘어나는 프로가 뭐예요? 시월드라는 말. 시월드. 이래가지고 며느리 세대하고 시어머니 세대가 막 그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막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을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늘어난 거야. 예. 그래서 이건 뭘 요구하는 거냐? 세대 간의 갈등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막 채팅창에서 노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둥,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것도 일부러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해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나이든 시청자들을 위축시키려는 거지. 그리고 요즘 20대, 20, 30대 애들은 생각이 없다. 그것도 일부러 하는 말이야. 20, 30대 애들이 생각이 없다.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 이 말이 그게 뭐냐면 소위 세대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레파토리야.
남자 군가산점 줘라, 여자도 군대 가라 얘기는 남녀 간의 대립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20, 30대는 생각이 없다? 그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 요거는 세대 갈등을 위한 레파토리야. 어딜 가나 그러잖아. 그 다음에 또 뭐뭐 랑깨, 이기야. 그리고 뭐 홍어, 통구이. 요런 표현들이 사실 여러분 그 통구이하고 홍어라는 말이 얼마나 잔혹한 말인지 알아요? 왜 그 말을 들으면 전라도 사람들이랑 대구 사람들이 화를 내냐 하면 홍어라는 말이 왜 나왔냐. 이게 광주항쟁이 그게 5월이었다고. 5월에 광주항쟁이 발생했는데 그 5월 달에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시체가 썩으면 그런 암모니아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홍어 냄새라고. 광주항쟁 때 죽은 사람들에서 났던 시체 썩는 냄새를 홍어 냄새라고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홍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얼마나 나쁜 말이냐고 그 말이. 그럼 통구이란 말은 뭐냐? 왜 대구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분노하느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사람들이 완전히 불타버렸잖아. 그 시신을 비하하는 표현이 통구이야.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그게 통구이고, 그 다음에 이 광주항쟁의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홍어예요. 처음 들어요? 요즘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 뭘 만들었어? 오뎅. 그런 식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오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이것들은요 정말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거라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부르냐고. 홍어, 통구이 다 나쁜 새끼들이야.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 새끼들은요 정말 잡아가지고 난 무기징역을 살려야 된다고 봐. 그런 말 퍼뜨릴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야 그것들은. 오뎅이라는 표현도 뭐예요? 그 세월호 희생자들을 먹고 물고기가 튼튼하게 살이 쪄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어묵을 만들면 맛있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이거 목적이 뭐냐면요. 통구이란 말로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그리고 홍어라는 말로, 그러니까 통구이란 말로 대구 사람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홍어라는 말로 사람들의 그 전라도 사람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그리고 이 오뎅이라는 말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을 절절히 찢어놓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나쁜. 뭐가 과장이야. 가서 찾아봐. 가서 찾아보라고. 오뎅이란 말 언제 나왔는데. 그거 작년 5월달에 나온 말 아니야. 작년 5월달부터 오뎅 이렇게 불러가지고 난리 났었던 거 몰라? 뭐가 과장이야. 아주 이렇게 지네들이 이런 말 퍼뜨려 놓고 미안한 거지. 이게 걸리니까 아주 부끄럽지. 그거 왜 이러냐. 이놈들이 왜 이러냐 하면, 여러분, 쟤네들은요, 소위 1%의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이 몇만이야? 5천만이야. 그러면 1%는 몇만이에요? 50만이에요. 그럼 우리를 지배하는 놈들이 50만이야? 50만 안 돼. 지금, 우리 국민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50만이 안 돼요. 1%도 안 돼. 5만도 안 돼. 소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부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놈들이 10,000명이나 될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절반까지 차지하는 애들이 내가 볼 때 뭐 10,000에서 20,000명? 그 안에서 다 가져간다고. 70% 정도를 그쪽에서 먹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많이 잡아 5만 잡으면 0.1%야. 0.1%. 그러면 5.1%에 그러니까 5천만 국민 중에 0.1%가 5천만을 지배해야 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배할 수 있겠어? 예. 그러니까 이 0.1%가 99.9%를 지배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야. 뭔데? 분열.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야. 그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방법만이 그 99.9%를 0.1%가 지배하는 거야.
예.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전부 지배 세력이야? 우리나라 공무원 다수는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위로 올라가서 나쁜 놈들이 따로 있는 거지. 대다수의 공무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 공무원 숫자까지 다 합쳐서 지배계급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잖아. 실제로 이 나라를 지배하는 놈들은 대주주들, 기업의 대주주, 그 다음에 메이저 언론 소유주들, 그리고 아주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지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는 국회의원 백몇십 명, 그 다음에 청와대를 장악한 몇백 명, 걔네들이 이 나라를, 그 다음에 뭐 재벌 몇백 명,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그 몇백 명이 이 나라를 뭐 고작 한 1000명 정도가 지네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분열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분열시켜요? 항상 어떤 식으로 분열시켜? 남녀 간의 분열을 시켜. 남녀 간의 군대 문제로 남녀 간의 이간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지역별로 이간질 시키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세대 간의 분열시키고, 그리고 일하는 엄마와, 그러니까 맞벌이 엄마하고 전업주부하고를 이간질 시켜서 거기서 싸움 붙이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또, 시비 붙이고, 예. 이게 지금, 그런 영화가 어딨어? 맞는 말이긴 한데 영화를 좀 많이 보신 듯, 내가 얘기한 거 영화에 어디 나와? 무슨 영화에서 지역감정 부추기고 성별 분열시킨다고 어느 영화에 나와? 지금 그 대사가 나오면 안 돼. 그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듯 그건 역사 얘기할 때 나오는 대사인데 잘못 썼지? 써준 대로 쓰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 국민들이 막 단합되고 단결된 의견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분열 이간책을 쓰는 거예요. 예. 분열 이간책을 써서 국민들로 하여금 단결된 목소리를 못 나게 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 거야.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분열책은 뭐냐? 무엇보다 쟤네들이 가장 효과적인 분열책은 뭐냐? 뭐야? 야당 분열이야. 야당 분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옛날에 이제 87년에 뭘 하게 됐어? 87년도에 국민이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 됐어. 대통령을 선거로 뽑게 된 거야. 그래서 직선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 김대중, 김영삼을 계속 김대중, 김영삼한테 둘이 지금 실제로 2등이다. 실제로 당신들이 지금 지지율 2등이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를 못하게 한 거야. 그래갖고 김영삼, 김대중이 둘이 같이 합쳐서 얻은 게 53%인데 35% 노태우한테 진 거예요. 87년 첫 번째 선거에서, 첫 번째 대선에서, 그 이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선거를 했지만 그거는 독재 선거니까 그건 민주선거라고 보지 않고, 이 87년 선거부터를 민주헌법에 따른 선거라고 보는데, 그 87년 민주선거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김영삼, 김대중을 둘 다 한쪽이 양보하지 못하게끔 계속 둘이 지금 2등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분열책을 써서 노태우가 당선이 됐어. 그 다음에 그 87년 이후에 93년에 다시 선거를 했잖아. 92년인가? 92년 대선. 92년 대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안 거야. 그때는 이제 김영삼이 여당 후보로 나오고 김대중이 야당 후보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얘네들이 그때부터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그때 한 일이 뭐야? 정주영 띄우기. 92년 대선 때 9시 뉴스를 틀면요. 김대중 연설하는 거나 김영삼 연설하는 건 안 나와. 근데 누구만 나와? 정주영만 나오는 거야. 정주영이 연설할 때, 막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거 다 돈 주고 동원한 거잖아. 돈 주고 동원한 사람들을 막 되게 가까이서 찍으면서 온 국민이 정주영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정주영 지지율 19%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보다 정주영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딱 깠는데 누가 이겼어? 김영삼이 됐지.
김영삼이 30 몇 프로로 되고, 그리고 그 김대중이 20 몇 프로, 그 누구니 정주영이 10 몇 프로. 그래갖고 표를 갈라갖고 둘이 또 합치면 이게 야당이 이기는 거였어. 그때 처음으로 제3 후보를 쓴 거야. 제3 후보를 띄웠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92년 대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IMF가 터졌기 때문에 여당이 정권을 포기했어. IMF 때문에 이 신한국당이 자기네들이 이번엔 집권을 포기하고 이인재가 따로 나가는 걸 막지 않은 거야. 막지 않고 이인재가 따로 나가서 표를 갈라먹게 냅뒀어. 왜냐하면 지금 망한 나라인데 지네가 다시 살릴 기회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97년도에는 이인재가 나가서 이회창 표 갈라먹는 걸 두고 본 거야. 그래서 김대중이 간신히 당선이 돼. 97년에. 근데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2002년에 원래 그 당시 이제 2002년 봄에 홍삼 트리오라는 사건을 터뜨려. 그래서 김대중의 세 자녀가 그 재벌들한테 용돈 받았었다. 그러면서 막 날마다 어떤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막 잡아넣기도 하고 구속시키고 막 그랬었어. 그게 홍삼 트리오 사건이야. 2002년. 그래갖고 그 2002년에 그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개박살을 내려고 그랬던 거지, 목표가. 그러면서 2002년이 뭐냐면 대선이 있던 날이야. 대선. 그래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이 홍삼 트리오 때문에 완전히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게 돼. 그때 노무현이 나타나. 그때 노무현이 나타나가지고 민주당이 뭘 잘못했냐 이러는 거야. 노무현 지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민주당 구의원 후보 부인이었으니까 사무실에 딱 들렀는데 그 노무현 지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거야. 민주당이 왜 이렇게 등신같이 구냐. 당신들이 뭘 잘못했냐. 저 홍삼 트리오가 뭐 대단히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네들 받아 처먹는 거에 보면 10분의 1도 안 받은 거다. 그걸 가지고 왜 위축돼 있느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럴 때 치고 나가야 된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기 노사모다. 그래서 내가 노사모를 처음 그때 봤어.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해 여름에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고 그해 여름에 이제 그 대통령 국민경선이 시작이 돼. 그때 그 국민경선에서 노무현이 1등을 하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거야. 원래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 못한다 그랬어. 쟤네들이 노무현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그거야. 원래 2002년 대선에는 지네들이 그냥 차지한다고 생각했어. 자기네들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봄에 자기네들이 완전히 민주당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야. 그런데 그걸 노무현이 그 지역 감정을 타파하겠다. 지역 대결 구도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광주에서 노무현을 밀어주십시오. 이랬던 거야. 그리고 광주 사람들이 노무현을 찍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대선이 완전히 민주당 지는 선거였는데 뒤집어지게 된 거야. 뒤집어지면서 노무현이 이기게 되지. 그걸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그걸 이제 도저히 얘네들이 용서를 못해서 노무현이 되자마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 대놓고 국회에서 노무현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국회의원이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새끼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노무현이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새정치의원 국회의원이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 지랄 나고 아마 제명시킬 거야. 그 당시에는 노무현이가 이랬다니까요. 국회 발언대에 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비하한 거야. 그러면서 처음부터 얘네들 노무현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 3월에 탄핵을 시켜버린 거야. 대통령 자격 없다고. 그랬는데 그 탄핵이 또 역풍이 분 거야.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는데 식물인간으로 만든 거 아니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여튼 2002년 대선 때는 어떻게 했냐. 텔레비에서 노무현 장인 빨갱이란 얘기하고 정몽준 얘기만 나오는 거야. 국민 여론조사 정몽준이 더 높다. 기억나요? 그 당시에 2002년 대선 때 그러니까 노무현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됐어. 대선 후보가 된 거야. 근데 그 후보가 되는 과정이 어땠냐면 원래 이제 그 김근태라는 사람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난 그걸 기억해. 2000년이었어. 200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때 2000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을 불러다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라고 시켰어요.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을 불러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라고 제안을 해. 그 얘기가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정동영 이런 애들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 정풍이 운동이니 뭐 이런 걸 거기서 터트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노무현이 그 당시에 뭐 사람들한테 별로 인식이 안 돼 있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88년도에 청문회 스타로 반짝 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삼이랑 갈라서가지고 그쪽에서 정치를 못하고 서울 종로에서 의원 하다가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아무도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안 봤는데 노무현 후보가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되는 건 뭐였느냐? 2000년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김근태 의원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언지를 줬다. 이래갖고 열받아갖고 막 호남이 부글부글 끓 때 나는 김근태가 후보로 나오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나는 대선 경선 출마 안 한다. 그 말을 해. 노무현 대통령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노무현이란 사람하고 김근태란 사람하고 동급으로 안 봤어.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김근태란 사람은 소위 전두환의 고문 통치를 끝낸 사람이야. 전두환의 고문 독재를 그거를 만천하에 알린 사람이기 때문에 김근태란 사람이 갖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이 있었어. 그리고 김근태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제야 인사들을 쭉 끌어들여서 김대중 정부의 지지 세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김근태를 되게 높이 봤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근태란 사람하고 노무현 아무도 동급으로 안 볼 때 이 노무현 후보가 뭐라 했냐? 노무현 그 당시에는 뭐 전 의원이었지? 김근태가 대통령 후보 나가면 자기는 경선 안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해갖고 그게 매일 나왔어, 뉴스에. 한 3일 정도 계속 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택시 아저씨한테 정말 저 노무현이라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대화를 했어. 택시 아저씨가 그런 거야. 아가씨가 뭘 모르네. 2002년도 나들 아가씨라 그랬어. 아가씨가 뭘 모르네. 저 사람 틀림없이 대선 나올 거라고. 대통령 나오려고 저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때 택시 아저씨가 나한테 그랬어. 아니 설마요, 자기가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말을 어기면 그게 통하겠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저 사람 저 말해서 지금 김근태랑 동급된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설마, 그러고 내가 돌아왔었거든. 근데 정말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 노란 저금통, 노란 풍선 이게 전부 다 김근태 팬클럽에서 했던 거야. 김근태 팬클럽이 시작했던 거야. 저금통 모으는 거랑 노란 풍선이 전부 김근태 팬클럽에서 만든 상징물이었어. 그랬는데 이 김근태 의원이 중간에 포기를 하잖아. 대선 경선을. 왜 포기했냐? 이제 이 울산 제주에서 꼴등을 했어. 그러고서 세 번째가 광주였다고. 근데 광주에 경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날 이하경 의원이 찾아오는 거야. 이하경 선배가 그 김근태 의원을 찾아와서 지금 광주에서 노무현이 1등이 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 그 정권 재창출 어렵다. 광주가 경상도 사내를 경상도 머스마를 광주에서 찍어줬을 때 이번 대선이 정권 재창출이 되지만 만약에 김근태 선배가 광주에 출마를 하면 광주에 있는 민주화 인사들은 선배를 찍을 거다. 그런 표가 갈라지고 결국은 이번 경선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하경 의원이. 그래갖고 김근태 의원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배경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광주 경선 전에 그냥 경선을 포기한 거야. 광주 경선 전에 김근태 의원이 그런 과정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걸 포기를 한 거야. 그래서 중간에 나는 그걸 몰랐어. 근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때 내가 김근태 의원한테 참 못된 소리를 많이 했어.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꼴찌를 하더라도 끝까지 갔어야지. 그걸 왜 중간에 접냐고. 2002년도에 경선에서 왜 중간에 접었냐고. 내가 그때 참 뭐라고 못되게 이제 말을 했어. 근데 한마디도 변명 안 했어. 그게 그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였는데 그 추운 겨울에 대통령 선거운동하면서 미안해. 콧물을 또 줄줄 흘리면서 그 추운데 선거운동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나 얼마나 속이 상해. 대통령 후보로 나갔으면 끝까지 가든지 중간에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콧물 흘리고 또 선거운동 하고 왔으니까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때 왜 그랬냐고 이제 막 따지니까 미안해. 그리고 넘어갔어. 근데 내가 2006년 5년에 그 김근태 의원 대선 캠프에 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근태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쭉 스크립을 하게 된 거야. 정보하고 자료를 모으게 됐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어떤 선배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광주 경선 전에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접었던 사람이다. 그걸 내가 2007년에 알았어. 5년이 지나서. 아니야, 3년이 지난 2005년. 그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죄송했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서 막 1시간씩 자고 일을 했던 거야. 근데 그걸 얼마 전에 그 이하경 의원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걸 확인을 해준 거지. 근데 좌우지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광주에서 노무현이 후보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을 참 아꼈어요. 진짜 아꼈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로 김근태 의원 부부 불러다가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되게 조언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김근태를 얼마나 씹어댔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하게 된 거야.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김근태를 까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인터넷을 하게 된 거야. 인터넷으로 김근태의 뭔 내용인지 알리겠다. 그렇게 내 얘기가 시작이 돼. 내가 2004년에 인터넷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2002년에는 누구를 띄웠어? 정몽준을 띄우는데 2002년 대선, 그러니까 노무현이 1등이 됐단 말이야. 노무현 후보가 국민경선에서 1등 후보가 됐어. 그런데 계속 누구 얘기만 나와? 정주영 얘기만 나오는 거야. 여론조사 야권 후보 1등은 정주영이다. 계속 정주영 얘기만 나오는 거야, 텔레비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노무현으로는 이번에 대선 못 치르니까 정몽준으로 갈아타야 된다. 막 이러는 거야. 정몽준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막 떠드는 인간들이 생겼어. 그때 김근태 의원이 다시 나서 국민 경선을 통해서 나온 후보다. 국민 경선으로 뽑은 당의 후보를 당 의원들이 흔들면 뭐가 되겠냐. 우리 당은 이게 뭐냐. 그래서 막 야단을 거기서 이제 막 분노를 한 거야. 그러자 노무현 후보가 김근태 의원한테 특별한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이냐. 정몽준을 만나달라.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정몽준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다. 정몽준이 우리 쪽 누구 말도 안 들을 거다. 당신 말이라면 들을 거다.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그 즉시로 정몽준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얘기한 건 어떤 방식이든 어떤 원칙이든 정몽준이가 다 정해라. 나는 그냥 따르겠다. 그래서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노무현 후보가 직접 부탁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내가 김근태라면 믿겠다. 김근태가 가서 정몽준을 설득해달라. 그래서 정몽준 의원을 찾아가서 그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순전히 전화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알았어. 뭘 알았냐. 기본적인 민주당 지지율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노무현을 경상도 대통령으로 찍어야 된다는 사람이 합쳐지면 정몽준 지지율보다 반드시 이긴다. 어렵지만 이긴다라는 걸 노무현 대통령은 안 거야. 보통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았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화 여론조사로만 하자.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언론에서 공지했던 여론조사는 정몽준으로 유도한 조사였고,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1등 나왔던 건 이게 유도한 질문이었어. 노무현을 죽이기 위한 유도한 질문이었고, 이 경선용 질문은 철저히 어떻게 한 거야? 객관적으로 선택하게끔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돼. 그 다음엔 노무현이 빨갱이다. 그 얘기가 나오고 정몽준이 대통령이 됐어야 됐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지. 정몽준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까지 됐는데 정몽준이 후보가 됐어야 됐다 그랬다니까. 끝까지 그러면서 정몽준이 대통령 후보가 됐어야 됐다. 이러면서 계속 흔든 거야. 그래갖고 정몽준을 흔들어서 정몽준이 대통령 선거 전날 그 둘이서 그러니까는 이제 연정을 꾸리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를 정몽준 시켜주기로 약속하고 후보 단일화 한 거였는데 그런데 그 바로 대통령 선거 전날 정몽준이 단일화는 깨졌다고 발표를 해버려. 단일화는 깨졌다고 딱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선거운동 하다 말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언론사를 데리고 정몽준 집 앞으로 가는 거야. 집 앞으로 가서 배를 누르고 기다리는 그 추운데 대통령 선거 전날 그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 추운데 배를 누르고 그 정몽준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장면을 기자들한테 보여준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집 앞에서 벌벌 떠는 걸 보고 민노당 지지자들이 빠개친 거야. 민노당 지지자들이 권영길 찍을 사람들이 권영길 안 찍고 노무현을 찍어버렸어.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되는 거야. 예. 그때 권영길 찍으려고 우리 아래 윗집 언니들도 그 자기네들 민노당 찍을 거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어젯밤에 정몽준 봤니? 그러면서 나가서 저기 노무현 찍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무현이 당선이 돼. 그래도 이제 인정을 못하고 그렇게 흔들다가 죽음으로까지 몰아쳤잖아. 그 다음에 2007년 대선 때는 누굴 띄웠어요? 2007년 대선 때는 누굴 띄웠어? 문국현. 텔레비전에 정몽준 이명박 얘기는 정동영 이명박 얘기는 안 나와. 문국현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야. 유한 킴벌리, 유한양행 문국현. 아니 유한양행에 사회적 기부한 사람은 유일한 박사야. 근데 유일한 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문국현을 왜 인터뷰를 하냐고. 그 프로를 계속 띄운 거야. 그래서 문국현이가요. 그 당시 2007년 대선 때는요. 문국현이 대통령 되는 분위기였다니까. 텔레비를 보면 까보니까 5.6% 나온 거야. 그게 정동영 죽이기지. 정동영 죽이기를 위해서 문국현을 띄운 거야. 그래갖고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거야.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여야 후보 차이가 많이 난 게 정동영이야. 정동영이 그때 정치를 난 접었어야 됐다고 봐. 좌우지간 그렇게 엄청난 표 차이로 이명박이 당선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때는 누굴 띄웠을까요? 2012년 대선에는 누구를 띄웠어? 1997년 아니야. 안철수. 그지? 그니까 언제부터? 97년 대선에 정주영 띄우고 2002년 대선에는 정몽준 띄우고 2007년 대선에는 누구를 띄워? 아니야. 92년 대선이죠. 92년 대선에 정주영 띄우고 97년에는 이인재가 갈라먹고 IMF 때문에 쟤네들이 분열책을 안 썼어. 근데 언제? 2002년에는 정몽준, 정주영,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 얘네들을 계속 띄운 이유가 뭐야? 야권 후보 죽이기였던 거야. 야권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제3 후보를 계속 띄운 거야. 그러면 제3 후보만 띄웠냐? 아니야. 정당도 그렇게 띄워줬어. 여러분 2012년 총선 때 기억나요? 2012년 총선 때 그 게시판들 돌아다니면 전부 다 누구 지지했어?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누구 지지했어? 통진당 지지했잖아. 통진당 띄우기. 2012년에 미권스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게시판이 통진당으로 도배가 됐었어. 일부러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 통진당의 그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어? 그 게시글이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10%가 안 됐잖아. 10% 됐나? 간신히? 게시판의 지지율은 90%였어. 인터넷 게시판 지지율은 90%였는데 실제로 그들이 얻은 표는 얼마였어? 10%였어요. 왜 그런 거야? 그게 이 댓글원이 돌아다니면서 통진당 지지하는 척 한 거야. 그 작전은 언제부터 폈냐 하면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에 총선이 있었어. 그때 누구 띄웠는 줄 알아요? 진보당. 2008년 총선 때는 너도 나도 진보당을 띄우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진보당 당원이다. 그치 2008년 총선이었지. 자기는 진보당 당원이란 얘기를 그렇게 띄우는 거야. 엄청 띄우면서 그 게시판에 보면 인터넷에 글 쓰는 대부분의 사람은 진보당이야. 그래서 진보당 당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진보당의 정책을 얘기한 사람은 없어. 전부 다 진보당 당원이란 이름으로 뭐 했을까? 민주당 까기. 잘 기억해봐. 2008년도 게시판에는 자기가 진보당 지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까기. 다 그랬어요. 그냥 게시판에 글 쓰면 새누리당도 안 까. 얘네들은 자기는 진보신당 지지자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까는 거야. 2012년 총선 때도 새누리당 안 깠어. 통진당, 자기는 통진당 지지자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그래놓고 누구만 까? 민주당만 까.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똑같으면 새누리당의 어떤 면을 민주당이 똑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통진당 지지자다.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은 똑같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통진당 찍어야 된다. 네 줄이야. 기억나요? 2012년에 그랬다고. 2012년에 글 쓰는 애들이 자기는 통진당 지지자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똑같다. 민주당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니 통진당을 찍어야 된다. 아무도 새누리당 욕을 안 하는 거야. 걔네들은 진짜 통진당 지지자였을까요? 아니야. 통진당 지지자 아니었어. 통진당 지지자를 빙자해서 민주당을 까기 위한 정책을 핀 거야. 누가? 요원들이. 왜? 그게 제3야당 띄우기예요. 제3야당 띄우기. 그래서 제3야당을 띄워서 목표한 게 뭐야? 예. 제3야당을 띄워서 민주당 표를 갈라먹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제3야당을 띄우면서 자기네 제3야당 지지자라고 하는 애들이 언제나 글을 쓸 때 누구만 까? 새누리당이랑 새정연이랑 뭐가 틀리냐 똑같지 라고 얘기하면서 새정연만 까잖아. 새정연만 까. 이게 요원이야, 요원. 요원들이 만든 제1야당 죽이기. 그게 언제나 유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한 얘기 정리하면 0.001%가 99.99%를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분열시키기다. 그러니까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쟤네가 유일하게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분열시키는 거야. 어떻게? 여자도 군대 가라! 이래가지고, 그럼 여자들이, 여자가 헌법상 군대를 못 간다 어떻게 가니? 시끄러! 너는 군대도 안 갔냐니 무슨 말이야! 이래갖고 여자들 기분 나쁘게. 그거 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똑똑한 여자들 화나게 하려고 자극을 하는 거야. 던지는 거지. 그래서 남녀 간의 이간질. 그 다음에 대구 통구이, 광주 홍어 이러면서 지역 감정으로 분열시키기. 그 다음에 시월드 막 이러면서, 그리고 2030은 생각이 없어. 노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갈등 부추기고, 일하는 엄마하고 전업 엄마한테 양육비 차별을 둬서 싸움 붙이고, 그리고 언제나 야당의 제3후보 띄워주고. 그게 얘네들의 통치 방식이야. 그게 87년 이후에 이런 방식을 쭉 쓰는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닥치면 뭘 끌어다 써? 북풍. 북한이 사고 쳤다. 그때마다 또 북한이 사고를 쳐줘요. 내가 북한이라면 치를 떠는 이유가 그 부분이야. 내가 북한만 나오면 내가 막 치를 떠는 이유가 언제나 그놈들이 이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 나쁜 이놈들이 위기에 처하잖아. 꼭 북한이 사고를 쳐줘. 꼭 북한이 사고를 쳐줘서 야당의 발목을 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북한이랑 아주 치가 떨리는 거야. 그래서 한패라고 보는 거지. 내가 볼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이 지배 권력, 이 뒤에서 정치를 주무르는 이놈들하고 북한은 한패야. 그래서 얘네들이 필요할 때마다 북한한테 부탁해갖고 사고를 치게 한다고 난 생각해.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놈들은 북한을 이용하는 거야. 이걸 누가 옛날에 외교부 장관 했던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어.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야 된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야 된다. 그 표현이 그거예요. 실제로 우리 남한의 최고 권력을 움직이는 뒤에서 조정하는 자들은 북한을 이용해서 북한팔이 정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불어오던 바람 북풍이란 말이 있는 거야. 언제나 상시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는 뭘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무능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북한을 이용해서 전쟁 공포를 팔아서 70, 80대 할아버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쟁에 매여있는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거죠. 정말 나쁜, 아주 잔악한 방법인 거지. 뭐만 하면 북한. 그러면서 하루 종일 북한만 보여줘. 아니 그거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인 것 같아. 우리나라 정부 비판은 거의 안 하고 맨 북한 얘기만 해. 왜? 북한을 팔아. 북한에 대한 존재를 계속 부각시키고
전쟁 공포를 팔아야 노인들이 그 전쟁 공포로 말을 잘 들으니까 아주 잔인한 짐승만도 못한 통치 전술인 거죠. 그래서 맨날 전쟁 날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맨날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강남 팰리스가 100만원 하면 전쟁 난다. 강남의 타워 팰리스가 100만원 하면 전쟁 난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에 강남의 아파트들이 100만원 되고 주가가 삼성 주식이 3,000원 되면 전쟁 난다. 그게 내 주장이야. 왜? 전쟁은 절대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거든. 강남의 타워 팰리스 가격이 100만원 되고 삼성 주식 한 장에 3,000원 되면 그때 전쟁 난다. 왜? 전쟁은 부자들이 일으키는 거야. 등기가 왔어요. 전쟁은 부자들이 일으키는 거야. 부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 강남 아파트 100만원 되고 삼성 주식이 3,000원 되기 전에는 전쟁 안 난다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만 그 뒤로 전쟁 얘기가 안 먹혀. 요즘에 전쟁 얘기 잘 안 먹히잖아요. 삼성 주식이 3,000원 되기 전에는 전쟁 안 난다 그랬더니 전쟁 얘기가 잘 안 먹히는 거야. 폭풍도 잘 안 먹혀. 폭풍도 잘 안 먹혀. 그죠? 요즘에 북한 얘기해도 이번에 통진당 해산한 다음에 북한 공안머리가 안 되잖아. 그리고 그 토크쇼에 황산 테러 막 일으키면서 정말 박정희 때 방식으로 국민몰이 하려는데 안 됐잖아. 내가 볼 때 그걸로 역풍 불었어. 통진당 해산, 황산 테러 옹호 이러면서 역풍 불었다고 봐 난. 그치? 이젠 전쟁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노인분들도 이제는 진실이 뭔지를 알게 된 거지. 아, 이제까지 우리가 당해왔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속아왔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전쟁 얘기에 대해서는 공포가 없는 거야. 예. 이정현이 불렀어요. 와. 여기 김기 아저씨가 천천히 올라오시네.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들 보내
자,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 예, 오늘 이 이야기들 처음 들으신 분, 벙어리 2번 나갔네요. 미안해요. 벙어리 한 번만 드려야 되는데,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 전체적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세월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예, 세월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이 참 남달랐어. 여기서 내 깔때기를 하자면, 나는 유경수 여사 총 맞는 날 혼자 테레비 봤잖아. 그 다음에 박정희 죽던 날도 선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캔디 때문에 내가 9일 동안 서거방송했던 것도 기억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정부의 길을 걷게 된 거 아니야. 캔디를 2주나 빼먹는 바람에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내가 반정부의 길을 걷게 되고, 이 80년 광주항쟁 때 우리 언니가 대학교에 대자보를 읽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줬을 때 언니가 미친 줄 알았어. 언론에서 아무 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였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언론을 안 믿게 된 거지. 내 나이 5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제를 알았어야 됐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민정당 아줌마가 와서 막 작업했던 것도 목격했지. 그리고 이 88년도에 그리고 85년 6년 그 삼천교육대가 서슬이 펄할 때, 그때 내가 학교에서 질문했다가 하마터면 삼천교육대 끌려갈 뻔했지. 그리고 이제 87년 60항쟁 때 내가 학교를 휴학을 해요. 87년에 병이 나가고 학교를 휴학했다가 우리 엄마가 그때 또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87년 그 길거리에서 그 시위대 때문에 막 그 체류가스를 내가 고등학교 때 맡은 사람이, 아까 87년에 길거리에서 체류가스 맞고 빌딩에서 휴지 떨어지는 걸 직접 봤던 사람 아니야. 그 다음에 이한열, 우리 엄마 그 다음에 연대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한열이 그 뇌사 상태 있을 때 그때 내가 연대병원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때 막 그 온몸에 이상한 거 묻은 언니들이 이한열 하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던 거 내가 들으면서 이한열이 뭘까 그랬던 거지. 그 다음에 88년에 복학해가지고 우연히 점심시간에 테레비 틀었는데 노무현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었고, 저 사람 나중에 큰일 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정치적 예견을 했지. 그리고 이제 89년에 임수경이 방북할 때 그때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 마지막에 이 한총련이 망할 거다, 한총련이 망하면서 한국의 학생운동이 망하게 될 거다, 그걸 예언하면서 학교를 떠났지. 그리고 나서 내가 김근태 의원 동네에서 신혼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김근태 의원이 출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 정치를 아주 옆에서 지켜보게 된 거지. 대통령 후보들이 알만한 정보들을 내가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 민주당 그 당원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제1야당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냈고, 그게 내가 2010년부터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된다. 지금으로 말로 치면 네트워크 정당이고, 나는 그 당시에 모바일 정당으로 가야 된다. 모바일을 통해서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 모바일 투표가, 그러니까 문성근 선수가 국민 100만 밀란을 일으킨 게 내 방송한 다음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100만 밀란을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여론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항상 이제 2007년까지 나의 경험, 그래서 그 탄핵 때, 그리고 이 그 대통령 선거 과정, 이런 것에서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 2007년까지 내가 여의도에서 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이 방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인생이 참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 여자들이, 내 나이 또래 시청자들이 어떻게 같은 나이인데, 또는 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나보다 어린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알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막 똑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뭘 똑똑하고 뭔가 내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마치 영화 포레스트 검프처럼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자꾸만 얽혀 들어간 거야. 계속 얽혀 들어가면서 그 현장에 있게 되는 거. 그냥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보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내가 된 거죠.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이거 시사방송 시작한다 그럴 때
다들 비웃었어. 저러다 얼마나 갈까? 저게 뭐 효과가 있겠어? 얼마나 가겠어? 그런데 내가 2011년까지 꾸준히 했더니 팟캐스트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이 팟캐스트 방송들이 나와서 이제는 대한 언론이라는 걸로 발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뉴미디어의 시대를 열게 된 거 아니에요? 나는 매번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원한 건 아니야. 그거 내가 원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대충 접으려고 여러 번 애썼어. 그래서 2007년 6월 달에 접으려 했는데 어떤 놈이, 야, 망치년아! 너 이제 김근태가 될 건 포기했으니까 이제 방송 못하겠다? 약 올리는 바람에, 이 새끼가,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 열받아갖고 한 달만 더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11월까지 연장이 된 거야. 11월에 내가 이제 방송을 접겠다고 접었어. 방송을 접고 끝냈는데, 한 중학생이 매일매일 방명록에서 글을 남기는 거야. 나는 망치 부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게시판 저 앞에 가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중학생이 매일매일 와서 망치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글을 남기겠다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걔가 그걸 그렇게 한 석 달인가 썼어. 그 11월부터 한 2월 달까지 한 석 달인가 계속 망치 부인은 돌아오라 하면서 글을 쓰는 거야.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얘는 도대체 누구니? 그래서 돌아왔잖아, 내가 2월 달에. 그래서 2008년 2월 달에 돌아왔어, 내가. 걔 때문에. 그때 중3 애 때문에 내가 중학생, 근데 걔가 자기 엄마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 엄마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라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가 없었던가? 그랬더니만 얘가, 그 나에 대해서 느낌이 달랐는 모양이지. 그냥 망치 부인은 돌아오라고 계속 3개월을 시위를 해가지고, 그때 내가 탈퇴를 하면 방송국에 없어진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와서 얘가 글 남긴 것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는 거 아니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2009년에 목을 다쳐서 방송을 접으려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사건 터져가지고 내가 방송 못 접고 계속 하게 됐지. 그리고, 2012년에도 내가 1월 15일에 더 이상 야당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방송 접으려고 했는데, 그때 막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 항의를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방송을 하게 됐지.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야. 내가 진짜 방송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일이 이상하게 그냥 꼬이고 얽혀서, 그러다 이제 내가 딱 감옥 갔다 온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게 내 사명이려니. 내가 감옥을 안 갔으면 그때 접었을 거야. 근데 나는 정말 그 감옥에 가서, 내가 그 학생운동 할 때도 안 가본 감옥을, 학생운동 할 때도 안 가봤던 감옥을 이번에 갔던 거 아니야. 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감옥에 딱 있는데, 더 웃긴 건 그걸 내가 예언했다는 거야. 2012년 6월 18일인가에 내가 예언을 해요. 내가 2012년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대선 직전에 내가 사라질 거다. 그래서 대선 땐 내가 없다. 그런데 2월 달에 돌아와서 내가 국민을 위로하게 될 거다. 그 말을 2012년 6월에 했더라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내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까지 얘기했지? 그 다음에 위로한다는 말이 뭐겠어? 위로한다는 말이 떨어진다는 얘기였어. 그것까지 다 예언을 한 거야. 그 다음에 11월 9일날 내가 그런 얘기도 해요. 11월 9일에, 그 다음에 이제 11월 16일날 잡혀갔는데, 내가 다음 주에 유죄 받으면 문재인이 떨어지고, 그때 그랬어, 내가. 유죄 받으면 문재인이 떨어지는 거고, 무죄 받으면 문재인이 당선된다. 그때 그게 11월 9일날 나의 선언이었어. 그때 기억나요? 그거 찾아봐. 그 옛날 방송 찾아보면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11월 16일날 잡혀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날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서 2월 달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이제 국민을 위로하는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 감옥에 있는 3개월이 나한테는 참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 나의 기본적인 성향이었다라면, 내 기본적인 성향이었다라면, 열받아서 죽었을 것 같아. 혈압이 올라서 죽었을지도 몰라.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나를 감옥에 법정 구속을 시킨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거법으로 법정 구속된 예가 없어. 선거법으로 법정 구속된 예가 거의 없어. 다 며칠 기한을 줘. 이게 일상을 정리하고 들어오도록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봉주도 그 징역형 결정된 다음에 2주일인가 있다 들어갔잖아.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내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지. 그만큼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난 봤다고 봐. 그래서 나를 잡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해 2012년 6월 달부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많이 했어. 그게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구나.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떤 하나님과 밀착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나는 어떤 생각으로 버텼냐. 여기가 내 기도원이다. 보통 기도원에 들어가면 뭐 어떤 사람 토굴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원이 조그만 방이야. 조그만 방에서 아무것 세상과 다 단절된 상태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그 구치소는 온전히 기도하는 곳이었어.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2012년 전에 보다가 잡혀 들어간 다음에 안 보다가 세월호로 돌아온 분들이 옛날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냐 이런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 내가 그때 구속이 돼서 님들은 나 떠나고 날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옆에 계셨고, 그리고 2013년에도 방송을 하면서 내가 3,000명 이상이 보던 방송인데 그 1,500명, 1,300명 놓고 방송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방송을 한 거야. 이게 내 사명이다. 꾸준히 계속 방송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2,000명 가까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가 세월호 터지면서 이제 망치부인 본 궤도로 올라가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좌우지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여기까지 만드셨고, 그래서 나는 이게 또 나를 쓸모있게 쓰신다고 봐. 내가 사회탐구 강사 안 했으면 그 방송 내용이 있었겠냐고. 내가 93년도인가 94년도에 사실은 내가 어떤 정치연구소에 먼저 취직이 됐었어. 그래서 거길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웬 그 미치 보좌관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내가 그 새끼가 되게 얄밉게 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얼굴에다 컵을 확 집어던지고 이제 사표를 딱 쓰고 나와버렸거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학원가를 간 거지. 그 길로 학원가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십몇 년 동안을 학원 강사를 하고 사회탐구 뭐라고? 너는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사회탐구 강사를 했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렇게만 살았으면 내가 부자들이 어떻게 돈 버나를 몰랐을 거 아니야. 내가 정치연구소나 학원 강사만 했으면 부자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를 몰랐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비싼 병원을 들어갔어야 됐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회사를 들어가. 외국계 보험회사를 들어가서, 그래서 소위 우리 또 지점장이 날 너무나 잘 봐가지고 부자들을 계속 소개시켜 준 거야. 그래서 이 부자들을 만나서 그 이제 절세 아니란 둥 그러니까 절세 수단 이런 얘기를 자꾸 그들은 해. 나는 그거는 안 팔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굴러가나,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굴려왔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얘네들이 언제 돈을 어떻게 벌었다는 얘기를 그때 들은 거야. 돈 번 사람들한테 그때 얘기를 쭉 들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2년 동안 영업하면서 우리나라의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게 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연구소를 들어가게 된 거야. 그 보험회사 딱 그만두고 정치연구소에 들어가서 2004년부터 7년까지 소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죽어가는지를 내가 쭉 보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나의 경험이, 역사적 경험이나 또는 나의 개인적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야. 예,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 방송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키워오신 거 아닌가.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줌마 왜 아직도 방송해? 이 여자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사이비 교주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 방송을 위해 만들어 오신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2시에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미안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경험한 내용이 오늘의 나를 이루었는데,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 나를 키워오신 거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간에게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해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부처님을 달리 보시지만 나는 부처님도 하나님 뜻 안에서 만들어진 분이라고 생각해. 노자도 공자도 부처님도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라고 생각해. 마음의 트도 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노자, 공자, 부처의 메시지가 다르질 않아. 핵심이 뭔데? 이 온 우주와 너는 한 몸이다. 우주 속에 너는 한 존재이고 자연 속에 한 존재이다.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거야. 자연과 하나 돼서 사람을 사랑해라. 그거 말고 다른 얘기 있어? 그게 내나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망치란 얘기가 아니야. 지구를 망가뜨리란 얘기가 아니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란 얘기는 뭐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걸 해치지 않고 보존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생물학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 환경 지키란 얘기야.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는 굉장히 반환경적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반환경적으로 악용한 사람들, 소위 미국이 예수님을 팔아서 미국이 개신교를 팔아서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명분을 얻고 그걸로 전쟁을 했잖아. 하나님이 언제 전쟁을 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언제 전쟁을 하라 그랬어?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 그랬지. 언제 전쟁을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악용한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죠. 나는 이게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뜻이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뜻이나 공자 노자가 얘기한 뜻이 난 다 하나라고 보는 사람이야. 모든 도는 통한다. 모든 도는 통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어떤 스님은 나를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신부님은 신실한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 물론 일베가 볼 땐 일베로 보이고 미친놈이 볼 땐 미친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그릇에 맞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제 나는 그래서 나한테 누가 욕을 해도 별로 이렇게 화나지 않아. 아, 너가 그렇구나. 망치 부인 틱장애. 너가 틱장애가 있구나. 난 이렇게 보는 거야. 심지어 우리 방송 애청자들 중에는 역술인들도 있어요. 역술인들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멸시 천대라냐? 안 그래요. 나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나는 인간들이 그 종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봐. 그 종교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왜 하냐 하면 종교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종교의 가장 큰 역할, 겸손하게 자기를 반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 우리 인간 사회가 유지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기를 반성하고, 즉 욕심을 절제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안 돼.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다른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할 보호용 도구가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 빠른 다리, 혹은 독침이나 이빨에서 독리나 뭐든지 자기를 보호할 것들이 있지만 인간은 자기를 보호할 어떤 방패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자연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인간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나보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 나의 욕심을 절제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인간의 공동체가 유지돼야만 인류는 존속할 수 있는 존재야.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종교가 나는 필요하다고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낫다. 자, 그러면 망치부인은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난 그건 이단이라고 봐. 왜? 그들은 종교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간단해. 돈과 육체를 밝히고 그리고 이 말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난 이단이라고 봐. 하나님은 돈과 육체와 말세를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꼭 인류가 곧 망한다. 곧 공멸할 거라는 걸 팔아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그리고 성적으로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해. 나는 그런 인간들은 나는 그 사이비 이단이라고 봐. 그건 종교가 아니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사업이지. 인간의 욕심에 의한 사업이지. 그건 종교가 아니다. 진정한 종교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신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틀려요. 삶의 자세가 틀려. 웬만해서 화내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싸울 때는, 누군가가 화를 내고 싸울 때는 약자를 위할 때야. 진정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적의 침입을 매번 막아낸지 알아요? 항상 우리 역사에 승병들이 있었어. 고려 때도 고려 때 외침을 막아낸 게 승병들이었고요. 조선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막아낸 것도 승병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언제나 이 종교에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나 화내지 않냐? 화냅니다. 언제 화내느냐? 나보다 약한 자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을 때 그때는 일어나 싸우는 거야. 언제나 그래왔어. 그게 종교인들의 역할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내가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한국의 대형교회는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싸우려는 모습보다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은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님들이라면 그렇게 이 약자들한테 월급 띄어먹는 장로님한테 11조 됐다고 감사하다고 안 한다는 거지.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띄어먹어가지고 파업이 일어났다면 준엄하게 야단칠 수 있는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 성경에 나와 있어. 품꾼의 품삯을 훔치지 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런데 노동자의 월급을 띄어먹고 11조만 내면 용서해주고 존경하고 장로 자리를 줘? 장로 자리 박탈해야 돼. 노동자의 월급을 띄어먹는 사람은 장로 자리 박탈해야 돼. 권사 자격 박탈해야 돼. 나는 그렇게 봐요. 진정한 종교인은 이 신의 뜻을 전하는 게 이 종교인의 자세야.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뭘 위해서? 물신을 섬겨. 물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이단 사입이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 그거 구복신앙이야. 구원신앙이 아니라 구복신앙이라고. 그러면 구복신앙과 구원신앙은 어떻게 틀려? 살아있는 내 삶에서 복을 구하는 게 구복신앙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내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않는 행위야. 내 살아서 부자 되려고 하고 내 살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현실 세계만 믿는 거야. 진정한 구원신앙은 뭐냐? 내세를 믿는 거야. 내가 죽은 후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때를 그리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흠모하면서 내 지금의 삶은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구원신앙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말로만 믿으면 안 된다. 행동하라고 그랬어.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거, 그게 행동이야. 우리나라에 이 경주 최씨 유명한 전설이 있잖아. 경주 최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그 가훈이 있어. 뭔데? 인근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인근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또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재산을 만성 이상 늘리지 마라.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벼슬은 진사 이상 올라가지 마라. 이게 경주 최씨 부자의 가훈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예, 그 경주 최씨가 인근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게 왜? 흉년에 땅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야? 자영농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땅을 파는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 땅 사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 자영농민은 영원히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정신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부자들이 그래? 여러분, 오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려고 3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을 발표 포기했어요.